중국에서 집안의 후광 없이 고위직에 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쩌민도 아버지가 혁명 열사였기 때문에 국가주석이 되었고, 시진핑 역시 아버지가 부총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태자당의 성골로 중국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최고의 금수저는 누구일까? 이번 이야기는 뼛속 깊은 태자당의 성골, 권력서열 4위까지 올랐던 위정성을 중심으로 중국 권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1기에 중난 하위의 황제들로 통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태자당 출신이 무려 3명이나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성골, 왕치산이 진골이라면 위정성은 뿌리 깊은 성골이었습니다. 위정성의 가문은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데, 특이하게도 마오쩌둥과 장제스와 모두 연결되어 아주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위정성의 증조할아버지는 위밍전으로 루신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었고, 집안에는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고 양무운동을 주도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집안의 인물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인정받는데, 위다 웨이는 1918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로 국민당 장제스가 이 천재를 전격 중용했습니다. 대만으로 쫓겨간 후에는 장제스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국방부장을 지내기도 합니다. 위정성 가문은 장제스 가문과 혼인했고, 위주성이란 인물은 아직 대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장제스 가문의 4세 중에서도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제스의 유일한 손녀가 바로 위정성의 숙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성에게 붙여진 별명이 황제의 친척,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황친국척입니다. 위정성의 아버지 위치웨이는 공산당 혁명에 참여하면서 이름을 황징으로 바꾸고 지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때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나중에 마오쩌둥의 4번째 부인이 되는 장칭과 만나 동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칭이 공산당에 입당해서 마오쩌둥과 결혼하게 되는 것도 위정성의 아버지 위치웨이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위치웨이가 장칭과 동거할 때 국민당 정부에 체포돼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제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위다웨이의 도움으로 석방돼서 계속 혁명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웨이는 장친과 대장정을 함께 떠나는 등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예난에서 마오쩌둥에게 애인을 빼앗겼습니다. 중국 건국 후에는 초대 텐진 시장을 지내다가 1958년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위정성은 바로 그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위정성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혼맥은 위정성이 왜 뼛속 깊은 태자당 성골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교우관계 역시 상상을 초월해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덩푸팡과 위정성은 중국 고위층 자제들이 주로 다니는 베이징 84 중학도 같이 다녔고, 덩푸팡이 문화대혁명 시절에 고문으로 허리를 다쳤을 때 숙청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정성은 장쩌민과의 인연도 두터웠는데 1950년대 장쩌민이 중앙정부 제1기계공업부에 근무할 때 부장이 바로 위정성의 아버지 위치웨이였습니다. 당시 위치웨이는 젊은 장쩌민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장쩌민은 위치웨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심지어 소련으로 유학을 가도록 아주 큰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장쩌민은 묘하게도 1980년대 초반 제4기계공업부 부장으로 재직할 때 위치웨이의 아들인 위정성을 직속 부하로 두게 되면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장쩌민은 당연히 위정성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후견을 자처했으니 위정성이 승진이 느리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위정성의 결혼 역시 평범하지 않았는데 인민해방군의 전설적 장군이던 장하이핑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장하이핑은 주더 펑더와의 린바오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편이긴 하지만 인민해방군 4개 군종 가운데 해군과 포병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초대 해군 사령관을 거쳐 나중에는 부총리 겸 국방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정치의 기웃거리는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장하이핑은 전문 군인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중국에서 전설적 장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위정성이
옌탈시 시장으로 있을 때 아내 장즈카이는 경제위원회 주임이었고 둘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위정성은 이렇게 짧게 요약해도 화려한 지방과 내력을 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중난 하위로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위정성은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장쩌민과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의 적극적인 후원, 자신의 지방과 처가의 배경 덕분에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위정성은 1984년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의 아들로 황태자로 불린 태자당의 대부이자 평생 친구 덩푸팡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러브콜을 받았고, 덩푸팡은 자신이 만들 단체에 위정성을 데려오기 위해 장쩌민을 직접 찾아가 설득해서 위정성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나가던 위정성에게 치명타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부의 북미정보사 사장 겸 외사국 주임 등 고위직으로 일하던 큰형 위창성이 돌연 미국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게다가 위창성은 조용히 망명해 꼭꼭 숨어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작심하고 미국 CIA에서 신분을 세탁한 채 무려 40년 동안 중국 스파이로 활약해온 진우지의 정체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진우지는 체포되어 옥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 중국이 가졌던 미국 내 정보망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위정성의 형 위창성도 이름을 위전산으로 바꾸고 미국의 보호를 철저하게 받기는 했지만 2년이 지난 뒤 중국이 보낸 킬러에게 중남미 어느 국가의 해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권이 세워진 이후에 연자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사건이 터지자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은 모두 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출세가 보장되었던 위정성은 덩샤오핑의 분노가 언제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 몰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덩푸팡이 위정성이 다치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 덩샤오핑에게도 위정성의 죄를 묻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때 덩샤오핑 역시 자신 때문에 장애인이 된 아들의 요청을 물리치기 힘들어 위정성을 지방으로 보내 기회를 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친구 덕분에 죽음의 위기를 넘긴 위정성은 1988년 칭다오시 부시장으로 갔다가 1993년 시장이 되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위정성은 형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겸손하게 은인자중했는데 대부분 지방 관료들이 벤츠를 타는 반면 자신의 시장 전용차를 국산으로 교체해 타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위정성은 시장 시절 시해 재정과 시장 자격으로 받은 선물 내역 및 처리 결과를 모두 TV에 공개하는 투명한 시정을 이끌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7년 꿈에 그리던 베이징으로 돌아와 중앙정부의 건설부 부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형 때문에 돌고 돌아 중앙무대로 오다 보니 나이는 52세로 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후베이성 서기를 하다가 2002년 드디어 정치국원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위정성은 2007년에 열리는 당대회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올라 중난하위로 들어가기를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진핑이나 보시라이 역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올라 어릴 때 살던 중난하위로 돌아가고 싶은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정성은 1945년생으로 보시라이보다 4살 위이고 시진핑보다 8살 위였습니다.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후진타오는 자신의 2기 임기를 시작하게 될 때 위정성을 리커창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후진타오가 위정성을 적극적으로 밀려했던 것은 위정성에게 평소 좋은 감정도 있었지만 후진타오의 직계 리커창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위정성이 상무위원회에 합류하면 상대적으로 어린 리커창이 국가부주석에 올라 리커창이 2012년 당대회에서 후진타오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후진타오가 위정성을 상무위원회에 넣으려고 한 것은 리커창을 위한 꼼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후진타오의 이런 계획은 이때 이미 급부상한 시진핑이
정칭홍을 등에 업고 권력 서열에서 리커창보다 앞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됨으로써 깨끗하게 무산됩니다. 후진타오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지 못하고 정치국원에 머무르게 된 위정성을 시진핑의 후임 상하이 서기로 발령내는 정도에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를 수 있었던 위정성은 분노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 때문에 큰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던 위정성은 초심을 잃지 않았고 엄청난 처세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진핑 후임으로 상하이 서기가 된 위정성은 시진핑 동지가 상하이 경제 발전을 위해 제안한 중요한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 견지해 나가야 한다. 시진핑에게서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며 무려 8살이나 어린 시진핑을 띄워주는 처세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정성은 자신을 내세우는 성격이 아니어서 제2세대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음에도 선두 자리를 보시라이와 시진핑에게 내주었습니다. 2007년 천냥이 실각으로 공석이 된 상하이 서기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 그 역시 시진핑과 보시라이 등과 함께 후보자 중 한 사람이었으나 그때도 승자는 시진핑이었습니다. 보시라이는 시진핑 추월에 난리를 쳤지만 위정성은 앞서 나간 동생 시진핑을 잘 받들었습니다. 위정성의 처세술 덕분에 5년 후 2012년 당대회에서 67세라는 꽉 찬 나이로 상무위원이 되어 권력서열 4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위정성은 여러 조건으로 미뤄봤을 때 권력서열 4위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권력 의지를 불태웠을 경우 시진핑 못지않게 후원 세력을 대대적으로 규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정성은 머리를 먼저 내미는 새가 총을 맞는다는 교훈을 젊은 시절부터 체득한 덕분인지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형의 사건으로 인해 지옥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후부터는 더욱 몸을 낮춰 그야말로 은인자중했습니다. 위정성이 이런 전략을 통해 중난하이로 입성한 거 보면 위정성을 경험을 통해 얻은 대단한 전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정성의 진정한 무서움은 은인자중하는 와중에 중국 권력투쟁의 승패를 갸름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이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위정성은 시진핑과의 관계가 각별하며 범상하이방으로 분류될 정도로 장쩌민과의 사이도 돈독하고 후진타오의 공산주의 청년단파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위정성은 중국 3대 파벌을 다 아우르는 인물로 조용히 지냈지만 결정적인 순간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와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전력으로 다해 지지함으로써 장쩌민의 상하이방을 배경삼아 보시라이를 강력하게 비유하던 저우융캉을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인대가 열리는 동안에 정치 논쟁 과정에서 보시라이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등 보시라이 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히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 권력 투쟁에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당시 보시라이는 무려 40분 동안 개혁 개방으로 중국 경제는 발전했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공산당이 추구한 사회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산당이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는 노선 전환을 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날 것이며 공산당은 더는 공산당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는 공산당이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공산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일단 상황을 정리했는데, 이 같은 보시라이의 거센 도전에 응전한 사람 중 겉으로 드러난 주역이 원자바오라고 한다면 보시라이를 잠재운 숨은 주역은 위정성이었습니다. 중국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기 위한 조건 중에는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이입니다. 67세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지만 68세는 될 수 없는 칠상파라입니다. 위정성은 2012년 커트라인 안에 들어 중나나이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17년 당대회에서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위정성은 상무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는데 정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위정성처럼 조심하지 않고 나대다가 제거된 천시퉁, 천냥이, 보시라이를 보면 위정성은 정말 눈구렁이같이 잘 처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